네, 안녕하세요. 음, 2020학년도, 코로나 학년도, 제1학기 한국현대문학인문 드디어 20번째 시간입니다. 음, 오늘 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음, 기가 막히게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도 집에만 예,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서 산책도 하고 또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학교도 한번 아, 거닐러 오고 하세요. 예, 내가 그저께 강의하면서 얘기하기를 요한 시집을 읽은 학생들이 있으면은 나에게 카톡으로 얘기해 달라. 그러면 어, 우리 을지로 만선 호프에서 한잔 하면서 요한 시집 얘기를 더 깊이 한번 해보자. 라고 어, 얘기했었죠. 그런데 음, 오늘 지금 강의 녹화하고 있는 시간 수요일 정오입니다. 12시 8분인데 카톡 보낸 학생이 딱 2명. 우리 상현 씨하고 다은 씨인데 다은 씨는 뭐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못 온다 그랬고 내가 고민이에요. 우리 박상현 군과 단둘이 만나서 응? 예, 요한시집 얘기를 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또 어렵겠죠.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들이 이 요한 시집을 안 읽었다는 뜻이겠죠. 음, 몇몇 댓글들 봤는데 아직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고 또 이, 실존주의나 사르트르나 뭐 이런저런 개념어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접근하기도 쉽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몇 번 읽어보면 나아집니다. 그리고 읽고 강의 듣고 반복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확 열리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살로메가 왜 문제가 되는지까지 포함해서 쭉 다시 한번 예, 기억을 되살려 보기 바랍니다. 음, 이제 앞으로 남은 강의는 비교적 수월한 편입니다. 식민지 시대와 해방공간 전쟁 문학 전후 문학이 조금 난해하죠. 난해했는데 이제 앞으로 남은 소설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이 연구실에 올라오면서 영문과 교수님을 만났는데 벌써 종강체비에 들어갔대요. 음, 그래서 나는 아직 멀었는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멀긴 뭐가 멀어요? 다 끝나가는데 이래요. 그래서 달력을 들여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마지막 주 기말고사 주 빼고 나면은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우리 학사 일정상 2주 동안에 남은 커리큘럼들 다 소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4번 남았는데 가능하면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해서 공지하겠습니다. 음, 기말고사는 없습니다. 에, 미리 예고했듯이 여러분들의 그 에세이 쓴 것들 있죠. 전체적으로 쓴 에세이가 있고 집중 에세이, 개별적으로 쓴 한 편의 에세이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기말 에세이가 있습니다. 기말 에세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말 에세이를 미리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제 성적을 환산하면 될 거예요. 나한테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메일로 보내주면 됩니다. 어떻게 에, 이 환산하는지 환산이라니까 이상하다. 여러분들 스스로 평가하는지 그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유튜브 댓글에 댓글을 충실히 달았는가?
이해가죠? 이걸 가장 좋은 그 방법은 유튜브에 여러분들이 단 댓글들을 이 날짜와 함께 쭉 모아서 한번 이렇게 포트폴리오처럼 만들어 보세요. 음, 유튜브 댓글들, 그리고 이 요약 2번 했었죠. 그리고 전체 에세이, 그리고 집중 에세이, 기말 에세이까지 하나로 묶어서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세요. 아마 뭐 중요한 작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여러분들이 매겨보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와 이, 이 유튜브에 있는 뭡니까? 이 댓글들, 그리고 집중 에세이에 올린 여러분들의 그 코멘트들 쭉 참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모든 것들을 한 편의 포트폴리오로 모아서 이메일로 나에게 보내주는 게 여러분들 최종 과제입니다. 이해가죠? 다시 정리하면은 유튜브 댓글들을 여러분들이 쭉 확인해야겠죠? 유튜브 댓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여러분들이 쓴 에세이. 에세이는 세 가지 유형이 있었어요.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유형은 뭐가 있나? 요약이 있었습니다. 요약을 추가했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과제를 부여한 전체가 함께 쓴 에세이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죠? 음. 그리고 어, 세 번째가 집중 에세이가 있었죠.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따로 해야겠네. 플러스 기말 에세이. 됐죠?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이 집중 에세이에 대한 동료들의 집중 에세이에 대한 이 코멘트 있죠. 코멘트. 됐죠? 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나하고 함께 강의 들으면서 작업했던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다 한 자리에 모아서 포트폴리오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스스로 성적을 매겨보기 바랍니다. 알았죠? 성적을 매기고 성적을 매긴 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 근거를 작성해야 됩니다. 이러이러함으로 나는 A 플러스다. 이러이러함으로 나는 B 플러스다. 나는 이러이러함으로 학점을 받지 못하겠다. 이 부끄러워서. 예, 그런 얘기를 쭉 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포트폴리오를 다 만들되 이렇게 다 만들되 이 기말 에세이는 다른 동료들도 볼 수 있도록 그 가상대학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이거. 나머지는 다 올렸으니까 예, 기말 에세이는 가상대학에 따로 올려주기 바랍니다. 다른 동료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말이죠. 이해 갔나요? 응? 여기까지 전체 이해 갔습니까? 유튜브 댓글, 에세이, 기말 에세이, 집중 에세이에 대한 코멘트까지 많아 보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쭉 포트폴리오로 만들어 보면은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게 한눈에 쫙 보일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건대 이 댓글 중에 댓글과 집중 에세이에 대한 코멘트 중에 좋은 글들이 많아요.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지우지 않는다면, 삭제하지 않는다면 유튜브에서 오랫동안 여러분들 후배들도 아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 시대 때 나는 정아무개 교수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고민했다. 그 흔적들이 여러분들을 지탱하는 힘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쟁과 인간의 조건 두 번째 시간 2번선의 오발탄입니다. 왜 출석 안 부르냐고요? 출석부를 집에 놓고 왔어요. 출석 안 부를 때도 있어야지 뭐. 다 마음속에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어젯밤에 새벽이겠네. 새벽에
꿈을 꿨어요. 여러분들의 꿈을. 두 번째입니다. 내가 꿈을 잘 안 꾸는 편인데 여러분들의 꿈을 꿨습니다. 근데 강의실에 모여서 대면 수업을 하는데 얼굴들을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선배들이 습격해서 이 강의를 방해하는 바람에 강의가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무슨 꿈이지? 예? 누가 해몽 좀 해봐요. 오늘 출석 부르지 않습니다. 대신 집중 에세이에 코멘트를 잘 다세요. 그리고 보아하니까 강의를 지금 한참 뒤쳐서서 따라온 학생들이 있는 모양이야. 응? 한지원이 그렇든가? 예, 아까워서 모아뒀다가 나중에 천천히 들으려고 그랬나? 응? 나중에 천천히 들어도 되고 지금 바짝 따라와야 됩니다. 오늘은 강의가 짧게 끝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다 아는 얘기여서 여러분들이 할 말이 별로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겁니다. 오벌탄 짧게 보겠습니다. 짧게 약속 지켜야 할 텐데. 이범선입니다. 이범선 사진이고요. 평안북도 안주 출신입니다. 평안북도 안주 출신인데 월남 했죠. 우리 최인훈, 이호철, 다음 시간에 잠깐 볼 시인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구상, 황순원 이런 사람, 그리고 이범선 이런 사람 대표적인 그 월남 작가들이죠. 아주 뛰어난 작가들입니다. 네, 이 이범선 집안은 상당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부유해서 일제 말기에 이 학병에 동원되지도 않고 그랬다 그러죠. 그런데 이 부유한 그 가정 환경에 관한 그 간접적인 언급이 오발탄에도 나오죠. 어머니의 그 외침 속에서 오발탄에도 나옵니다. 이 저는 균형 잡힌 소설을 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58년 항마을 사람들 아마 읽어봤을 겁니다. 황순원의 학하고 혼돈을 많이 하는데 황순원의 작품 이 마을 친구 둘이서 뭐 포로로 호송하고 어쩌고 하는 거 있죠. 학잡 얘기. 그 항마을 사람들 항마을 사람들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다른 작품이에요. 그 오발탄이 모래도의 대표작입니다. 오발탄은 뛰어난 작품이에요. 왜 뛰어난 작품인지 조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얘기하면서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죠. 이 사진 포스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1960년에 만들어졌죠. 유현목 감독이 나오죠. 유현목 감독의 오발탄이라는 영화예요. 김진규, 여러분들은 참 모르는 배우일 텐데 60년대 한국 영화의 전성기 중에 하나였거든. 지난번에 한번 김기영 감독의 한여란 영화 본 적 있죠? 안 봤다고? 내가 오발탄도 링크해 줄 테니까 꼭 보세요. 이거 잘 만든 영화입니다. 유현목 감독은 워낙 유명한 감독이에요. 김진규 이 배우, 뭐 60년대 영화 틀면 나오는 배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성일과 더불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는 잘 알 건데 최무룡이라는 사람, 젊었을 때 최무룡. 이때 안성기가 한여에서 그 한여란 영화 보면은 아역을 맡죠. 됐죠. 여기 이 김진규가 맡은 역이 여기 철호예요. 보이지? 그리고 동생 최무룡입니다. 그리고 여긴 아내 같죠. 아내인데 지금 만삭의 아내예요. 만삭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죽죠? 어? 그지? 그리고 이 5살짜리 딸 있죠. 뭐 삼촌이 사다 준 고무신 기억나지? 그리고 이 뭡니까? 양공주. 미군을 상대로 하는 이 양공주 명숙이 있습니다. 여동생.
어머니가 안 나오죠. 어머니는 아마 이 거미줄 쳐진 것처럼 이 가족들을, 다섯 가족을 꽉 쥐고 있는 어떤 분위기 같습니다. 아주 이 포스터도 아주 잘 만들었어요. 디자인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줄거리 다 얘기한 셈이네. 우리 게리사로이라는 송초로 충치를 앓고 있지. 음, 그런데 정말 착하게만 살아왔는데 이, 이, 가장으로서 무게를 떨치지 못하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들이 벌어지죠. 크게 보면 네 가지 사건인데 각 인물들이 갖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는 어머니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죠. 가자 가자라고 끝없이 외칩니다. 이 가자 가자의 미학적 효과는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상위 군인인데 이 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래서 권총 강도라도 해서 뭐랄까 좀 그럴싸하게 살아보자 라고 얘기한 사람이지, 윤리고 뭐고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이 나중에 권총 강도 사건이 많이 알들죠. 그리고 이 여동생 문제가 있습니다. 여동생은 지금 양공주로서 오빠를 얼굴을 못 들게 하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누이가 건네주는 돈으로 병원을 가지. 지금 만삭인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이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각각 인물에 배치돼 있어요. 이 이야기 사파들이, 에피소드들이 각각의 인물에 할당돼 있습니다. 정확히 대부분이 그렇긴 한데 소설들이, 이 소설은 대단히 명료합니다. 그래서 연극적인 구성이 아주 강해요. 연극적인 구성이 강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명숙이, 아내, 동생, 남동생, 어머니, 그리고 자신, 이 다섯 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딸아이와의 잠깐의 그 대화도 있죠. 나머지들은 풍경으로 다 배치돼 있습니다. 됐죠? 이 포스터 한 장 가지고도 2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 배우들 쭉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가면 너무 심하겠지? 이 정도만 합시다. 오발탄 영화 꼭 보세요. 소설로 읽은 오발탄과 영상으로 본 오발탄 차이가 뭔지 이런 고민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요?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운데서 여러분들 노려보고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해방촌의 장소성이랬습니다. 이 해방촌 가봤습니까? 이 남산 아래 그 남산 도서관이 있고, 그 아래쪽에 소월길이 있고, 그 아래쪽이 이 해방촌이에요. 이게 언덕에, 깎아지는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옛날에는 쪽방들이 많았고요.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옛 모습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곳에 이 피난 온 사람들이 이쪽에 뭐랄까 잠자리를 마련했던 모양이에요. 그 당시 전쟁 당시 해방촌 보면은 움집들이 있고요. 정말 뭐랄까 처참한 그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쭉 지금까지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떠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이곳을 새로운 마을 만들기를 꾸려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한번 해방촌 예술 작업장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서울역에서 걸으면 금방입니다. 물어서 가면은 쭉 한번 산책 겸해서 남산도 볼 겸해서 올라가면서 해방촌 보세요. 옛날에 정일학원이 있었는데 이 교회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공부하던 곳이 바로 이 근처였어요. 이 해방촌의 장소성인데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마을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여든 사람들은 대부분 피난민들이에요. 그냥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해방 없는 해방촌입니다. 이 장소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해방촌이 갖고 있는 해방촌의 장소가 지니고 있는 기억들, 그리고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히스토리들,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들을 하나의 그 내러티브로, 서사로 구성하면은 그 장소성이 보일 겁니다. 어디나 장소의 그 특징들이 있죠. 근데
공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얘기는 언젠가 지나가듯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짧게 얘기하자면 이렇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두고 얘기할 테니까. 어, 공간은 어디 가버렸나 또. 왜 이러지? 공간은 스페이스라고 영어로는 써요. S P A S E 맞나? C지? 스페이스. 그리고 장소는 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되게 뭐 섞어서 쓰죠. 섞어서 씁니다만은 인문사회학에서는 구분합니다. 플레이스라고. 네, 스페이스는 이 공간은 양도하거나 양도는 누구에게 준다는 얘기죠. 또는 매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장소는 양도나 매매가 불가능해요. 매매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만 일단 알아두고 보세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가게 하나를 차린다 치자. 근데 그 가게를 여러분들은 일단 뭐 이 전세거나 월세로 빌리지 또는 뭐 살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일정한 이 돈을 벌겠죠. 그럼 다시 그걸 돈을 비용으로 내고 하겠죠. 그럴 때 공간은 철저하게 화폐로 환산되는 곳이에요. 응? 어떤 공간을 마련하다 할 때. 근데 그 가게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응? 예를 들면 그 가게에서 아, 예, 예, 평생 잊지 못할 어떤 인연을 만났다거나, 어떤 사람을 만났다거나, 또는 거기서 잊지 못할 기억의 터가 됐다거나, 그 순간에 그 스페이스는 플레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늘 기억이나 하나의 정체성과 관련이 돼요. 기억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는데, 아, 이 정체성의 축적이, 기억의 축적이 정체성 형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억들을 하고 있고, 그 기억들을 어떻게 구성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해 갑니다. 완성된 정체성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억은 과거의 기억들도 있고 지금 현재 기억들도 지금 쌓여가고 있는 중이지. 근데 우리의 의식이나 무의식에 의해서 특정 기억은 망각되기도 하고 또 특정 기억은 과장돼서 전유되기도 해요. 재기억되기도 하죠. 또 까마득히 잊혀졌던 기억이 어떤 계기에 다시 환기되기도 하죠. 기억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이 구성된 기억들이 어떻게 한 개인의 또는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느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해서 인문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 아젠다 중에 하나가 기억투쟁이에요. 기억투쟁. 어떤 걸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문학은 기억투쟁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역사도 그렇지만. 예를 들자면은 제주 4.3의 항쟁을 예를 들면 이 빨갱이들의 반란으로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국가 권력에 의한 대량 학살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 제주도 민중들의 싸움을 남한 단독 정부에 저항한 한 민중혁명으로 기억할 수도 있지. 쉽게 얘기하자면은 동학을 떠올리면 좋아요. 우리 갑오농민 전쟁이라고 그러죠. 처음 뭐라 불렸나? 동학난이라 불렸지. 그죠? 그러다가 동학혁명이라 부르죠. 또 어떤 사람은 동학농민 전쟁이라 불러요. 갑오농민 전쟁이라고.
이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기억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동학난은 그 당시 지배자들이 보는 시선이지. 이 백성들이 이 나라를 뒤흔든 난리야 난리. 이거 진압해야 되죠. 동학혁명은 세계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지. 그죠? 세계 조선의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바꾸고자 하는 혁명적 에너지의 분출로 기억해요. 동학혁명이라고 명명한 사람들은. 갑오농민전쟁은 하나의 전쟁으로 이해하는 거지. 특히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 이게 북한에서 쓰는 말입니다. 박태원의 소설이 갑오농민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동학혁명으로 주로 배우죠. 내가 대학 다닐 때는 동학난이라고 배웠습니다. 광주 민주화 항쟁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광주 사태라 부르고 지금도 여전히 우파들의 쪽에는 어떤 사람은 중립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 부르고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광주 민중 항쟁이라 불러요. 다 다릅니다. 이거 기억의 문제예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러면서 그 우리의 이 집합적 기억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를 쭉 살펴보면은 문학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문학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우리는 4.19를 4.19 혁명으로 기억해요. 근데 추방당한 이승만 입장에서 보면은 이 뭐가 되겠나? 이 4.19는 반란이지 반란. 그죠?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전쟁도 우리 한국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6.25 사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릅니다. 뭐가 다른지 여러분들이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명명법 안에 그 기억 투쟁의 역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소는 늘 기억과 관련을 맺고요. 이 기억들의 축적이 정체성 형성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끼치게 되죠. 여러분들은 공간에 익숙합니까? 장소에 익숙합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장소는 뭐가 있나요?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기억밖에 공간밖에 없나요? 자, 이와 관련해서 내가 주로 만들어서 쓰는 개념인데, 근대화 과정은 우리 첫째 시간, 둘째 시간 떠올려 보세요. 근대화 과정은 근대화 과정은 근대화 과정 내가 얘기하기를 근대화 과정은 공간의 장소의 공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어렵나? 이건 내가 늘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근대는 뭐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자본이 지배하는 시대지. 자본의 매끄러운 이 터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작동한다 그랬죠. 나중에 더 많이 배워야 돼요. 국가의 작동 원리나 합리적 폭력 문제 이런 건 다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근대 이전에는 장소들이 뭐 멀리 떠나지도 않았지만은 장소 평생 대대로 살던 곳에 살았어요. 평생을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소가 한 신성화되죠. 조상들이 늘 머무는 곳이 된단 말이야. 나도 태어나서 죽는 곳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소와 내 기억은 그 일체화돼요. 그리고 그곳 내 고향과 나는 그 하나로서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이런 기억이 깃든 장소들, 소중한 그 신령한 장소들, 또 우리에게 쌀과 이 모든 곡식을 제공하던 이 논과 밭들, 이런 것들은 매매가 아닌 그냥 우리의 터전이었어, 터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에. 뭐 조선시대에는 땅을 사고 팔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땅은 다 왕의 땅이에요, 왕의 땅. 왕이 이 사대부들이나 누구에게 이 벼슬 입고 있는 애들에게 자기를 목봉을 주는 거지. 땅 몇 평 네가 평생 먹고 살아라. 공을 세웠으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럼 거기에 소작을 붙이고 살았지. 왕 이 막비왕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막비왕토. 이런 거 들어봤나? 안따라도 바로 있네. 막비왕토.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예요. 이중부정이죠? 이중부정. 막비 왕토. 왕의 땅이 아닌 곳이 없다. 다 왕의 땅이야.
여기는 땅을 매매한다거나 이런 건 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경국대전의 이 원리에 보면. 나중에 이제 조선 후기에 오면은 뭐 이런저런 그 혼선이 빚어지긴 하죠. 자, 이 얘기는 뭐 다른 맥락에서 또 봐야 할 것이고,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는 장소를 다 상실해 왔어요. 기억의 장소들을. 다 장소가 공간화했죠. 돈으로 따질 수 있는. 우리가 땅이 어디 있다 그러면 그 땅에서 뭘 해? 뭐, 뭐, 어떤 집을 지어? 아니면은, 뭐야, 뭘 갖고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얼마짜리야? 이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면 못 견딘단 말이야. 논이 조금 있어도, 시골에 논이 조금 있어도 몇 평인데, 그게 요즘 얼마씩 한대? 얼마 올랐대? 이런 식이지. 그리고 대표적인 게 집이야, 집. 우리가 사는 집 있죠. 응. 집도 대부분의 이 주거 형태가 아파트지. 다 그 분할된 아파트 공간입니다. 비밀스러운 기억의 장소가 없어요. 똑같아요. 집이라는 가장 소중하고 고유한 장소마저도 공간화해버리지. 다 매매하는 대상이 돼버려요. 근대화 과정은 장소의 공간화하는 과정이다. 장소가 공간화되는 과정이라는 얘기지. 자본에 의해서 다 장소들이 공간화해버립니다. 그래서 근대에 대한 비판적 태도 중에 하나, 근대를 넘어서는 근대를 새롭게 사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고 하니 바로 공간을 장소화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예요. 내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공간의 장소. 학교를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학 캠퍼스를 예로 든다 치자. 그러면 내가 등록금 얼마 내고 이 학교 다니면서 강의실에서 강의 듣고 이러면서 그냥 이 공간 활용했으니까 등록금으로 공간 비용을 댔다 치자. 또 이 어떤 강의실에서 선생 강의 들은 걸로 나는 뭐 얼마를 투자했다. 이런 식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하기 위해 잠깐 머무는 공간으로 여러분들이 사유할 수도 있고, 이 대학 캠퍼스를 하나의 장소로 사유할 수도 있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변곡점이 마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든 아니면 존경하는 누구를 만났든 이 국민대학교라는 캠퍼스가 단순한 공간이 아니고 돈 얼마 주고 살 수 있는, 내가 잠시 빌려 쓰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내 기억에 이 그림을 그리는데 중요한 이 모티프를 제공하는 그런 장소가 될 때, 이 국민대학교라는 곳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뭐랄까요, 이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어떤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겠죠. 국민대학에서 보낸 그 시간들이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장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가다 보면 역사적 장소를 보존한다고 조선시대 터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걸 뭐 건물의 한 부분을 떼서 이렇게 보관해 놓은 곳이 있거든. 보존해 놓은 곳이. 근데 자본주의 논리로 보면 미친 짓이지. 그 땅이 얼마짜리인데 말이야. 매덕 몇십억짜리인데 거기다가 그 보잘것없는 유물 보존한다고 그걸 다 빈터로 만들어 놨단 말이지.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런 국가를 하나의 수익 모델로 생각했던 대통령이라면은, 우리 기억나죠? 우리 4대강 프로젝트 추진했던 그런 대통령이라면은 아까워서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장소가 필요 없어요. 얼마로 계산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됐죠? 아마 2학년 때 3학년 과목인가? 한국 작가의 한국 소설의 작가와 현장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의 장소를 찾아갈 겁니다. 역사적 장소, 문학적 장소. 남들은 스쳐 지나가지만 보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장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장소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의 풍요로움이 판가름 날지도 모릅니다. 이 얘기, 근대화는 장소의 공간화 과정이었다.
우리의 근대에 대한 비판적인 그 사유, 방법, 발상의 전환은 공간을 어떻게 장소할 것인가다. 이해가죠? 그럼으로써 이 이프 투안이라는 이 지리학자는 근대적 특성을 장소 상실성이란 말로 개념화해요. 뭐라 한다고? 장소 상실성. 봐봐. 이런 개념 배우면 참 재밌지. 이거 영어로 하면 어떻게 쓰냐면은 P 다시 LA 플레이스 맞나? 플레이스 리스가 뭐지? 없음이죠. 플레이스 리스는 뭐뭐함이란 명사형이지 장소 없음성이에요. 장소 없음. 우리 현대인들은 장소 상실의 이 병을 질환을 증후군을 앓고 있다는 거지. 장소 상실성. 자기가 편안하게 깃들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비밀스러운 장소가 없습니다. 나만의 장소. 나만의 장소, 비밀스러운 장소를 이 푸코라면 아마 헤테로피아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참 재밌어요. 다시 해. 왜 이래? 대문자로 시작. 헤테로피아. 아이씨. 틀렸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다시. 헤테로피아. 내가 쓰는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세요. 이건 우리 여러분 유토피아란 말 아나?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U 플러스 피아지. U 플러스 피아예요. U 플러스 피아입니다. 어디 갔나?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유토피아는 U, 이 U는 EU라고도 해요. EU, EU. 이건 그리스어로 없음을 얘기하기도 하고 조화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토포스. 이 토포스가 그리스어 장소거든. 토포스.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장소 또는 아주 조화로운 장소를 유토피아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유토피아란 말이 나왔다는 것 일단 알겠죠? 근데 이 푸코라는 이 프랑스의 철학자는 이걸 개념화에 실패했다고 스스로 얘기합니다만은 재미있는 개념이에요. 이 헤테로피아란 말 쓰는데 헤테로가 뭐더라? 헤테로는 이질적인을 뜻이죠. 피아는 토포스란 장소란 뜻입니다. 그러면은 유토피아도 아니면서 이 일상적인 우리의 그 공간 이런 것도 아닌 일상적인 그런 장소, 일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뭐 교류하고 이러는 그런 공간이라겠죠. 공간이 아닌 나만의 또는 어떤 그 집단적 집합적 구성원만의 특별한 장소가 있을 수 있지. 그곳을 헤테로피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은 혹시 이, 다락방이 있는 집에 사는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다락방 같은 곳은 뭐가 되나? 여러분만의 비밀스러운 장소가 되지. 거기에 어린 시절 그 장난감도 있고 뭐 어린 시절 일기장도 있고 그런 거 있죠. 이 소설을 보면 다락방 풍경이 많이 나와요. 그 다락방이 바로 헤테로피아.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대단히 그 위험한 개념이 되기도 해요. 헤테로피아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이렇게 감금하는 곳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장소 상실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나만의 고유한 장소를 헤테로피아라고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혹시 논문을 검색해 보는 학생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이 논문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헤테로피아와 관련된 것들 보세요.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장소를 기억한다는 것은 나만의 비밀스러운 기억들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비밀스럽다는 게 어떤 음험한 비밀이 아니고 나만의 고유성에 깊이 닻을 내린 그런 비밀이에요.
아주 음모를 꾸미기 위한 비밀 이런 게 아니고 내 내면에 내 정신의 세계에 깊이 뿌리내린 남에게는 언어로 설명 불가능한 음, 그런 비밀들이 있을 수 있지.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비밀스러운 장소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들의 기억이나 상상력들은 풍요로워지고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풍성해집니다. 이 장소를 이제 책으로 바꿔도 돼요. 남들이 잘 모르는 책들을 많이 읽고 이 튼실한 교양 위에 여러분들의 기억이 이 꽃을 피울 때, 음, 이 풍성한 이 세상을 형성할 때 여러분들은 훨씬 풍요롭게 살아갈 수가 있죠. 이건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세계들입니다. 할 얘기 많죠? 이 장소와 정체성의 문제, 헤테로피아, 장소 상실성, 장소의 공간화 또는 공간의 장소화. 이 공간의 장소화 프로젝트라고 나는 종종 얘기를 하는데 어, 단순히 관광을 떠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여행지에서 만난 곳을 그냥 관광해서 그냥 눈으로 소비하고 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장소화하는 능력, 힘들 이거 아무나 갖추는 게 아니죠. 음,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고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해방촌의 장소성 알겠죠? 그러니까 해방촌을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은 일단 난민의 기억들, 이산의 기억들이 아프게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의 일가, 이 어머니로 대표되는 곳이죠. 이 영혼의 일가에게는 고향을 잃은 사람들의 이산의 상처를 아는 사람들의 이 뭐랄까 기억들이 고스란히 새겨진 곳이 바로 해방촌이야.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듯이 해방이 없는 해방촌이지. 나라를 해방됐고 했다는데 전쟁으로 고향을 떠났으니 이게 무슨 해방이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잖아. 알겠죠? 지금은 그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서 해방촌의 새로운 기획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해방촌의 장소성을 한번 어, 추적해 보기 바랍니다. 해방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 무엇의 장소성 이런 것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국민대학 캠퍼스의 장소성.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 뭐야, 기억할 수 있을 것인가 장소를 그죠? 단순 공간으로 두고 말 것인지 장소로 내 기억 속에 받아들일 것인지 완전히 다르죠. 이게 삶의 무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아이, 짧게 끝내려 했는데 또 이게 병인가 봐. 양해해 주세요. 이제 쉽습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산비탈을 도려내고 무질서하게 주워붙인 판잣집들이었다. 초로는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레이션 꽉. 레이션 알죠? C레이션, K레이션 이러죠. 군수 군량, 군량을 군인들이 먹는 식량을 도시락처럼 만든 거지. 이 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레이션은 나눔, 비율 이런 뜻이 레이쇼. 레이션은 또 이성적인 뭐 이런 다 합리적인 이런 말과 관련돼 있습니다. 레이션 RATION이에요. 이 미군 레이션이죠. C 레이션. 한국군이 만든 레이션을 K 레이션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레이션 곽을 뜯어서 덮은 처마가 양철로 돼 있었거든. 어깨를 스칠 만치 비좁은 골목이었다. 부엌에서들 아무데나 마구 버린 뜬물이 미끄러운 길에는 구공탕 구멍이 9개 달린 연탄 군데군데 헌데 더댕이 모양 깔렸다. 아주 지저분한 풍경이지. 이런 그 공간이 우리의 의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공간에 대한 서술은 그 인물에 대한 인물의 의식과 어떤 식으로든 만나 이렇게. 그래서 공간은 대단히 중요한 텍스트가 되죠. 어떤 장소를 묘사할 때 그 장소의 묘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어떻게 읽어내냐에 따라서 인물들의 내면 풍경과 어떻게 조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지. 공간은 중요한 텍스트예요. 공간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겠죠. 여기 영혼의 사람들에게는 이곳이 정말 장소가 되겠죠. 아,
그만 나가자. 그만 그래. 이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만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이 텍스트란 말 쓰잖아. 텍스트란 말을 쓰는데 이 텍스트는 섬유학에서 온 말이에요. 섬유공학 관련돼 있습니다. 텍스타일이잖아. 텍스타일. 이 섬유가 텍스타일이지. IL이죠. 이렇게. 네, 텍스트하면 우리는 되게 활자로 된 이 문서를 텍스트라고 얘기하는데 텍스트 파일이잖아 왜. 그런데 텍스트를 넓게 쓰면은 텍스트 아닌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입는 옷 있죠. 이것도 하나 텍스트예요. 근데 이 텍스트는 어떤 식으로든 그 어떤 관계장에서 그, 그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의식이나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의 여러분 아직 군대 안 갔다 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복을 입었을 때와 캐주얼을 입었을 때와 정장을 입었을 때 여러분들의 의식, 생각이나 행동이 같은가 다른가? 다르지? 음? 군복을 입었을 때와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 다르죠?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 패션, 옷을 입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의 의식을 어느 정도 우리는 가늠할 수 있지. 그죠? 뭐 적절한 예일지 모르겠는데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이 좋은 의미에서 대단히 보수적이고 근엄한 사람이 이 청바지 패션 이런 아주 가벼운 이 스니커즈의 청바지에다가 이 티셔츠 이 민소매 티셔츠 같은 거 입을 수 있겠는가? 아니죠. 그리고 이런 액세서리들 있죠. 여기 뭐 우리 아들 놈처럼 이렇게 뭐 구멍을 뚫고 별짓을 다 해요. 그, 그, 그지, 그런 그 액세서리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지향성이랄까? 이런 거 알 수 있나 없나? 알 수 있죠. 나중에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할게요. 그 텍스트는 어떤 식으로든 의식에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 책 읽을 텍스트라고 할 때 책 한 권 읽고 나서 난 후와 전과 후 같은가 다른가? 다르지. 공간 텍스트일 거 아닐까 그러면. 그렇지, 텍스트지. 음.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이야기가 깃든 공간에 들어간다 치자. 교회에 들어가거나 사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감옥에 들어가거나 응? 그럴 때 여러분들의 행동 양식과 사고 양식이 같은가 다른가 이전과 일상적인 것과 완전히 다르지. 집에 있을 때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텍스트를 좀 넓은 범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 나중에 2, 3학년 되면 또 깊이 있게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 해방촌이라는 하나의 이 장소가 당연히 텍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여기 질척거리는 모습들, 막 지저분한 모습, 풍경들 이게 다 영호의 의식과 조응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늘 이 배경을 묘사한 것도 잘 읽어내야 돼요. 그렇다고 뭐 기분이 우울하니까 뭐 이 배경도 우울하고 이런 식으로 이 상상력이 좀 직선적일 때는 맛이 좀 덜하죠. 음, 아주 환한 날인데 환한 햇살이 환하게 부서지는 날인데 아주 우울한 모습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럼 그 선명한 대조가 또 다른 조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지. 이게 상상력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는 비교적 좀 직설적입니다. 이 풍경과 의식이 누구의 의식? 영호의 의식이. 영어뿐만이 아니고 영어 어머니 의식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방촌의 모습과 영호의 그 머릿속이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죠. 음, 이 풍경 묘사 또는 장소 묘사와 의식의 상관성, 관련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 외모를 묘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얼굴도 아주 중요한 텍스트죠. 이 얼굴에 관한 좋은 책들이 많아요. 음, 이 관상학이니 뭐니 해서 뛰어난 학문적 성과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 우리 신문하면서 우리 관상학 잠깐 얘기했었지. 뭐 인중, 수주 이런 얘기 했었죠.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얼굴에 관한 논의들은 아주 많습니다. 단순한 미신이 아니죠. 얼굴이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얼굴과 주름살 이런 게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이
그 과정들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사진작가 김기창 선생 같은 분들은 인물만 찍어, 인물만. 김기창 맞지? 예,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작가 김기창 사진작가, 이런 사람들 그 사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음, 김기창은 화백이다, 화백. 김기찬이다, 김기찬. 김기찬 작가의 사진도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을 겁니다. 또 임응식 사진작가도 있네요. 떠오르네. 임응식. 구직이라는 사진이 아주 유명하죠. 네, 사진 얘기도 하면 끝도 없는데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 풍경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이 풍경과 인물의 의식의 상관관계, 이런 얘기도 재밌지. 저만치 골목 막다른 곳에 누런 시멘트 부대 종이를 흰 실로 얼기설기 문살에 얽어맨 철원네 집 방문이 보였다. 철원은 때에 절어서 마치 가죽끈처럼 된 헝겊이 달린 문 걸쇠를 잡아당겼다. 손가락이라도 드나들 만치 엉성한 문이면서 찌걱찌걱 잡혀서 잘 열리질 않았다. 아래가 잔뜩 잡힌 채 비틀어진 문틈으로 그의 어머니 소리가 새어나왔다. 가자, 가자. 이 대단히 중요한 묘사 부분입니다. 이 묘사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 작품의 분위기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죠? 분위기도 얘기해주고 있고, 인물들의 내면 풍경도 간접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됐죠? 안 어렵습니다. 그 다음이 이 어머니 얘기인데, 여기 좀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 영화가 가자 가자해서 북으로 가자 라는 얘기를 하고 해서, 북으로 가자는 뜻이라고 해서 무슨 영화가 금지되고 뭐 그런 일화가 있답니다. 근데 이 가자 가자는 대단히 연극적 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희곡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안톤 체호프라는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단편 소설가이면서 희곡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작품 중에 벚꽃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벚꽃동산. 왜 이래? 벚꽃동산. 이 벚꽃동산은 이 벚꽃동산이 있단 말이야. 그럼 큰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이 다 멀리서 베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집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했다는 모습입니다. 저 멀리서 배음처럼 이 오래된 벚나무를 쓰러뜨리는 그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이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곳을 떠나야지. 그 멀리서 들리는 소리는 이 불안감을 배가하죠. 드높인단 말이야. 대단히 그 음향 효과가 인물들의 심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아주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마치 통주저음처럼. 통주저음이 뭔지 여러분 찾아서 확인하세요. 음악 용어입니다. 통주저음처럼. 통주저음은 한자를 이렇게 씁니다. 연주곡 전체를 관통하는 저음이란 뜻이에요. 잠깐만. 통주저음 이해 갔죠? 이탈리아어로는 뭐라 하더라? BAS 바소 콘투니오. 콘투니오 이렇게 발음해야지. 콘투니오. 바소 콘투니오. 바소는 베이스고요. 컨티뉴는 컨티뉴어스 있죠. 컨티뉴어슬리 일때 쓰는 말이에요. 다 라틴어 어간이니까. 쭉 이어지는 베이스, 이런 뜻입니다. 이 통주저음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밴드 할 때도 베이스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 4인조 밴드든 3인조 밴드든 항상 가장 뛰어난 친구는 베이스가 맡아요. 베이스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오발탄에서는 어머니의 가자 가자라는 말이 이 안톤 체호의 벚꽃동산의 그 벚꽃을 베는 도끼질 소리처럼 통주점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들을 어떤 불안에 떨게 하죠. 그리고 이, 이 가족, 영호를 비롯한 가족 전체를 마치 우리 사운드 월이라는 거 아나? 혹시 사운드 월? 사운드 월? SOUND. 녹음 기법이기도 한데, 예. 사운드 월처럼, 소리벽처럼, 이 해방촌의 이 집을 딱 감싸고 있지. 불안한 소리들이. 이, 나는 내가 볼 때는 바로 이 부분이 이 오발탄의 가장 중요한 미학적 효과가 아닌가 싶어요.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잊을만 하면 가자 가자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들 한번 다 세보세요. 얼마나 나오는지. 그리고 전체 이 오발탄 안에서 이 가자 가자 소리가 어떤 지점에 나오는지. 예, 앞에 한두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나와. 알겠지? 그리고 그 울림들이 이 등장하는 인물들의 의식에 깊이 박히죠. 음. 이 어머니의 가자 가자의 미학적 효과. 이건 드라마적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을 한번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어, 우리 이 영호가 무슨 생각할 때도 가자 가자. 명숙이가 뭐 할 때도 가자 가자 이러지. 응. 마치 거미줄처럼 이 집안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사운드월처럼. 소리가 거미줄처럼 이 집을 답답하게 얽매고 있는 거지. 어머니의 가자 가자. 정신 이상이 분명한 어머니의 가자 가자. 이해 갔죠? 응? 가자. 철호가 그의 집 쪽으로 걸음을 옮겨 놓을 때마다 그만치 그 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다. 가자는 것이었다.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렇게 정신 이상이 생기기 전부터 철호의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되풀이하던 말이었다. 38선. 그것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도 철호의 늙은 어머니에게만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다. 난 모르겠다. 암만 해도 난 모르겠다. 38선. 그래 거기에다 하늘에 꾹 닿도록 담을 쌓았단 말이냐. 어쨌단 말이냐. 제 고장으로 제가 간다는데 그래 막을 놈이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서 죽고 싶다는 철호의 어머니였다. 됐죠? 이 가자 가자라는 통주 저음에 주목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죠. 여러분들이 연출을 한다면은 이 가자 가자를 어떻게 살릴지 이런 고민도 해보란 말이야. 영화에서는 이걸 어떻게 살리는지. 음? 이 미학적 상상력 발휘해야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쉬워요, 이제. 지금부터 아주 쉽습니다. 에, 각자 인물들에게 비친 그 인물들의 가치관을 통해서 해방촌에 사는 이 영혼의 일가의 이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누구야? 철호는 그 상위군이라고 그랬죠. 상위군이 워낙 많았으니까 전쟁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도둑놈들 많고 이 개판인 세상에서 무슨 양심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냔 말이야. 그러면서 의문을 제시하는 거죠. 양심이란 가시, 응?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자는 거지. 이게 철호의 태도예요. 양심이란 가시? 네, 가시지요. 양심이란 손끝의 가시입니다.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연히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윤리요? 윤리? 그런 나일론 반스 같은 것이죠. 이제 어떤 성격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런 말을 뱉을 때까지, 이런 발화가 나올 때까지 서로의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여러분들 읽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작가가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들을 정보로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정보를 얻어서 철호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를 여러분들이 재구성해내야 돼요. 응? 윤리? 그런 개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말론 빤스 같은 것이란 말이야. 이브나마나 불알이 덜렁 비쳐 보이기는 매 한 가지죠. 관습이요? 그 소녀의 머리 위에 달린 리본이라고나 할까요? 있으면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업돼서 뭐 별일도 없어요. 법률? 그건 마치 허수아비 같은 것입니다. 허수아비. 덜 굳은 바가지에다 되는 대로 눈과 코를 그리고 수염만 크게 그린 허수아비. 누더기를 걸치고 팔을 쩍 벌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 참새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제법 공갈이 되지요. 위협이 되지요. 그러나 까마귀쯤만 돼도 벌써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무서워하기는커녕 그놈의 상투 끝에 턱 올라앉아서 썩은 흙을 쑤시던 더러운 주둥이를 쓱쓱 문질러도 별이 없거든요. 양심, 윤리, 관습, 법률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도 좀 제대로 된 집 하나 사고 제대로 살아보자는 것이야. 법률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지. 이게 우리 철호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몇몇 그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양이지, 그죠? 어울리면서 나중에는 건, 그, 권총 강도에 나서죠. 그러다가 인정에 걸려서 차마 총을 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지. 음. 이 법률, 양심, 관습, 다 윤리 이거 다 넘어서라도 어떻게든 먹고 살자. 저놈들 다 도둑질로 사는데 나만 양심 지키고 나만 법률 지켜봐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 철호의 이 항변 이해 갑니까? 이 때문에 또 우리 형인 영호도 고민하게 되죠. 음, 이름이 바뀌었나? 철호가 형인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으세요. 선생 참 무책임하다, 그지? 철호, 영호, 철호가 형인가? 송철호 그런 것 같다, 그지? 예, 혼선이 있었다면 양해하고 형과 아우를 얘기한 중이야. 여기서는 양심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아우지 아우. 네, 김진규입니다. 딸이고요. 네, 삼촌이 사준 고무신 있죠. 5살 먹은 딸입니다. 자, 이 양심이 밥 먹여주는 얘기 하죠. 윤리, 함께 사는 사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 뭐, 관계 도덕이지. 이것마저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사회는 그야말로 무간지옥이 되는 거지. 무간지옥 되는 겁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지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동생의 얘기가 또 어머니의 그 가자가 여동생의 그 이 고통스러운 모습 양공주에서 돈을 벌죠. 그리고 또 누굽니까? 어? 아내의 그 음악을 배우던 대학까지 나온 아내가 다 초췌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서서히 미쳐가지. 여러 인물들이 우리 이 송초로라는 보험 계리사의 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지. 그죠? 어떻게 이 주인공인 송초로의 의식이 구성되는지를 알겠죠. 주위에 있는 인물들의 모습들, 언어들이 송초로의 의식을 구성하고 있고 그것은 충치로 드러나죠. 충치라는 이 생리적인 현실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충치를 다 뽑았을 때 흐르는 피 있지. 그 피의 상징이 무엇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겁니다. 충치가 그렇다고 나을 수 있을까요? 우리 동생이 파랑새가 아니라 양담배를 피면서 양담배가 좋아요, 파랑새가 좋아요 이런 얘기하는 장면도 있죠. 그림도 되게 상징적입니다. 군인하고 미군인 모양이죠. 군인하고 둘이 걸어가는 모습들. 여기 상위 군인이죠. 아마 누이 동생을 봤을 때일 겁니다. 이 명수 얘기는 이 기지촌이라는 장소와 관련해서 또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기지촌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오늘은 이 얘기하면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지촌의 장소성 이런 문제만 기억해 두세요. 기지촌. 한 학기 내내 해도 모자랍니다. 한국 문학에는 아주 독특하게 기지촌 문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군을 상대로 한 접대부들이지. 여성들. 양궁주로 불렸습니다. 달러도 벌고 이 미군들의 그 미군들에게 안정적인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다른 한국의 현모양처 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기지촌 여성들이 대거 차출됐던 거지. 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숨이 가쁩니다. 기지촌 소설의 계보가 있습니다. 아주 많아, 작품이 아주 많아요.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하나의 원형이 이 명숙입니다. 물론 그 전에 해방 공간 소설에도 이 최만식의 낙조란 작품 보면은 미군을 상대로 한 매춘부가 등장하는데 뿌리가 깊죠. 이 기지촌과 기지촌 여성들. 혹시 그 영화를 좋아한다면은 어, 이런 영화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치인불명이라는 영화. 수치인불명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아마 조금은 알 수 있을 겁니다. 할 말 많습니다. 할 말 많은데 이 정도만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근대 기지촌이란 우리 근대성의 깊은 상처에, 한국 근대사의 깊은 상처예요. 그 여기에 이 여성들의 문제, 이걸 문학이 빠져나갈 수가 없지. 이 김민기라는 가수가 부르는 이 호녀라 같은 노래도 한번 들어보세요. 호녀라가 아주 많았지. 음,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 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기지촌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이 우리 명숙이와 관련되죠. 송명숙과 어딜 가시오 명숙이가 돌아보았다. 지금 이 장면은 아내가 지금 병원에 가 있다는 걸 알고 돌아서는 장면입니다. 병원에, 이가 오빠죠. 초로가 맞네요. 무슨 병원인지 모르면서 초로는 참 그렇다고 생각했다. S병원이야요. 초로는 슬그머니 문 밖으로 한 발을 내디뎠다. 돈을 가지고 가야지 뭐. 명숙이 하는 얘기예요. 돈을 가지고 가야지 뭐. 초로는 다시 문 안으로 들어섰다. 우두커니 발부리를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돈이 없는 거지. 명숙이 일어섰다. 그리고 아랫방으로 내려갔다. 벽에 걸어놓았던 핸드백을 벗겼다. 예수. 돈을 주는 거지 이제. 나중에 남정현의 분지 하면서 짧게 얘기할게요. 100환짜리 한 다발이 철호 앞 방바닥에 던져졌다. 이렇게 누이들이 몸을 팔아서 번 돈이었습니다. 이건 한국 자본주의 형성기에 아주 깊은 상처로 남아있는 거죠. 이 상처를 여러분들이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문학 공부하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명숙은 다시 돌아서서 백을 챙기고 있었다. 철호는 명숙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철호의 눈이 명숙의 발 뒤축에 머물렀다. 나일론 양말이 계란만치 구멍이 뚫렸다. 철호는 명숙의 그 구멍 뚫린 양말 뒤축에서 어떤 깨끗함을 느끼고 있었다. 오래간만에 철호는 명숙에 대한 오빠로서 애정을 느꼈다. 돈을 줘서 그럴까? 응? 아니면 이 어려운 상황에 형제가 형제 애를 발휘해줘서 그럴까? 여러 가지 상념이 오가죠. 또 여기서 바로 가자란 말 또 나와. 이럴 때 계속해서 가자란 말이 반복된다는 것 잘 보세요. 이 명숙의 경우 잘 봐야 됩니다. 이 기지촌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 돈과 관련해서. 100환짜리 타발 어떤 돈인지, 이 돈에 새겨진 이 명숙의 사연을 여러분들이 읽어내야 돼요. 알았지? 응? 여러분들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봤지? 그 만원짜리 몇 장에 어떤 사연이 새겨졌는지 알죠? 응? 여러분 소설 읽고 책 읽고 공부할 시간에 알바하지? 잘 생각해야 돼. 과연 내 청춘의 시간을 어느 정도나 할애해서 내 필요한 돈을 모을지, 돈이 나를 이끌지 아니면 내가 돈을 이끌 수 있을지,
우리의 욕망은 이 안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다 타자의 욕망들이에요. 그 타자 중에서 가장 무서운 타자가 돈이지. 돈이 있으면 없던 욕망도 생긴단 말이지.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 내적인 힘이 있어야 되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넘어가죠. 마무리입니다. 철호의 비애. 택시 안의 모습이에요. 스틸컷이에요. 택시 안에 이빨을 다 뽑고 나온 모습이지. 결국 자신은 이 오발탄과 같은 것이지 되어버렸죠. 잘못 쏜 탄환입니다.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것도 모르게, 자기 갈 것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버렸죠. 왜 안 이겼어요? 어머니는 저러지, 아내는 죽지, 그죠? 죽었지? 동생은 경찰서에 있지, 남동생은, 영호는 말이야. 그리고 여동생은 저러지. 철호는 까무룩히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멀리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계리사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그래,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정말 갈 곳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디건 가긴 가야 한다. 초로는 점점 더 졸려왔다. 다리가 저린 것처럼 머리의 감각이 차츰 없어져 갔다. 가자. 아마 어머니의 소리가 환청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자기가 내뱉은 말일 수도 있죠. 송초로라는 어떤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 가정을 지켜야 하는 한 인물의 내외적 고통을 그린 작품으로 봐도 돼요. 그리고 전후에 우리 삶의 조건이 얼마나 피폐했는지를 보여주는 소설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왜 이런 이 남성의 포커스를 맞췄느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가부장적인 이 남성이. 뭐 그건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주의적 관점을 보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런 상상도 해보세요. 명숙이 입장에서 이 가족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 또 이 철호의 아내 입장에서 그리면 어떻게 될까? 또 철호의 딸의 눈으로 이 가족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들도 하면서 재밌게 읽어보세요.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이 차근차근히 읽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의 해석의 가능성을 한번 타진해 보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오발탄 함께 했습니다. 이제 끝났지? 75분이 채 안 됐습니다. 미리미리 기말 에세이 준비하고요. 지금 마저 못한 일들 많이 있죠? 집중 에세이 커뮤니티 다는 것들, 그죠? 유튜브에 댓글 보고 댓글 다세요. 댓글 다는 것들, 못 읽은 책들 다 읽어야 되고,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에세이 다 드러납니다. 어떻게 문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다 드러납니다. 그럼 에세이를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 묻고 싶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여러분들이 문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번 학기 우리가 읽은 책들, 책도 아니고 소설들이죠. 소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글을 써보기 바랍니다. 퀄리티가 다 드러납니다. 이건 여러분 동료들도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첫 학기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의 매듭을 짓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다음 학기 또 내년에는 전혀 다른 여러분들의 모습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네, 20번째 강의 이범선의 오발탄 마치겠습니다. 오발탄과 함께 영화 오발탄도 링크해 주겠습니다.
꼭 보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